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빚이 2,78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기업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차세대 모빌리티 모비온을 국내에 처음 선보입니다. 9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 대회에서 이 차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21대에 이어 22대에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위기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위험 PF 비중이 높은 이 금융권은 연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인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계와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업들의 빚이 2,78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부터 시중은행들이 기업 대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 리스크 확대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한국 기업 빚이 2,780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업 신용 규모는 전분기 대비 1.7% 늘어난 2,780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기업 신용 비율이 124.3%로 나타났는데 한국에서 1년간 생산되는 전체 부가가치를 더해도 한국 기업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기업 규모입니다. 하느니 기업 2,38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4곳은 이미 취약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약 기업 비중은 2021년 36%에서 2022년 37%로 늘었고 지난해 44.4%를 기록하며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 2월 파산기업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 더 늘어나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 기업들의 경영 악화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중은행들은 기업금융 영업 강화에 나서면서 시장에 과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규모는 1,27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돼 한 달 만에 10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1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6조 2천억 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을 향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나서자 은행들의 수익 창출 전략과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맞물려 기업금융시장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부문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만 640조 원으로 한 달 사이 5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상 대출 금리 인하, 우대금리 부여 등의 전략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0.54%포인트, 신한은행은 0.37%포인트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NH농협은행은 0.3%포인트 우대금리 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기업 대출을 지양하고 심사 강화를 통한 부실 예상 차주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차세대 모빌리티 모비온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올 초 CES에서 구름 관정을 모았던 히트작인데요.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올림픽격인 전기차 학술대회에 참가해 미래차 시대를 이끌 기술력을 대거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차량이 제자리에서 360도로 뱅글뱅글 돕니다. 마치 개처럼 옆으로 주행하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지난 1월 CES 2024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차세대 모빌리티, 모비온을 국내에 처음 선보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전시회에 참여해 모비온과 전기차 관련 논문 수십 건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전동화 핵심 기술도 함께 전시됩니다. 전기차의 구동모터, 인버터, 감속기를 하나의 하우징으로 통합한 전기 구동장치, 자체 개발한 구동모터와 제어기를 바퀴 속에 넣어 네 바퀴가 각각 구동하는 인휠 시스템, 인휠 기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 모듈로 특수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이 코너 시스템 등을 소개합니다. 여기에 배터리팩과 냉각, 전원 차단 장치 등을 통합 모듈화한 전동화 핵심 부품, 배터리 시스템을 선보이고 전기차 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전기차 모터 최적 냉각 설계, 저마찰 도로에서의 차량 제어 등 다양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가사 중 가장 많은 연구원들이 학술대회 발표에 나서 전기차 관련 혁신 기술과 성과를 공유하고 개발 역량을 소개합니다. 전동화 핵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주 성과에 기반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차세대 모빌리티 모비온과 핵심 전동화 기술 전시를 통해 전동화 혁신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R&D 역량을 알려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한 발 앞서간다는 보관입니다. 한편 EVS37은 세계 전기자동차협회와 아시아태평양 전기자동차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입니다. 세계 대륙에서 매년 순환 개최되는데 국내에서는 9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전기차 올림픽격 행사에서 현대모비스의 미래 기술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형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앞으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공약 중 실현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 완화, 공시가격 정상화 등뿐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경우 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정책 시행이 어렵습니다. 공급이나 수요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이 법령 개정 없이 시행령 정도로만 가능한 수준으로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앞서 임대차 3법 폐지,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물거품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3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은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바뀌었던 만큼 다른 정책들 역시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정책 발표 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나 종부세 등 세제 관련 정책, 올해 10대책 후 발의된 재정비 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업계에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 속 정책마저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권의 부동산 PF 위기설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은 연체에 더욱 취약한 상황인데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일 증권사를 시작으로 오늘은 보험업계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이후 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다시 고조되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금융업권의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PF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PF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회생 가능성이 있거나 유망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 초기 단계라도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업계는 제도적 인센티브로 신지급 여력제도 위험계수 완화와 요양시설 임차 허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주까지 여신 전문 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과 부동산 PF 관련 릴레이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가 급증해 강력한 부실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잔액은 약 46조 원. 금융사의 자기 자본과 비교하면 모두 100%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장기 연체 비중도 작지 않아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의 대손 충당금 적립률에 비교하면 손실 흡수력이 충분하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축은행 보면 고정자산이 전체의 10%가 넘거든요. 이걸 정리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고 그게 나중에 해결된다고 보기가 쉽지 않죠.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과감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국내에 선보인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국내 누적 판매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가 출시 3일 만에 1,000대, 12일 만에 3,000대 판매된 데 이어 지난 주말 10,000대 판매를 돌파하며 국내 히트펌프 방식 세탁 건조기 시장에서 처음으로 10,000대 고지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올인원 세탁 건조기 제품으로 세탁물 이동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하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으로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구현해 셔츠 약 17장인 3kg의 빨래를 건조할 때 드는 건조 시간과 에너지 사용량이 일반 건조기와 유사하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기아가 브랜드 최초로 출시하는 첫 픽업 트럭 이름을 더 기아 타스만으로 확정하고 픽업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차명인 타스만은 호주 최남단에 있는 영감의 섬 타스마니아와 타스만 해협에서 유래했습니다. 개척 정신과 자연의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섬의 이미지를 투영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픽업 트럭이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기아는 타스만을 내년부터 국내와 호주, 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야외 여가 활동 인구를, 해외에서는 오프로드 차량 애호가들을 겨냥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날 기아는 타스마니아 섬의 대장장이가 타스만 엠블럼을 제작하는 내용의 영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4개 기업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주 우주항공산단과 위성 특화지구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은상 기자입니다. 지자체 수준으로는 전국 최초로 초소형 위성 개발에 뛰어든 경남 진주시. 지난해 11월 발사체의 위성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민간 기업 유치로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4월 우주항공산단에 입주 예정인 6개 기업과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우주 분야 4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일 각광을 받고 또 그 성장 속도도 제일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 기업체들이 진주에 입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고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지역에서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지사 설립 시 정착을 위한 협력과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진주의 우주 클러스터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KTL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시험장까지 필요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우주 분야 산업 고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저희는 위성 영상을 기반으로 AI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 쪽에 지사를 설립해서 이제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그런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이제 기여할 계획이고요. 지난 2022년 12월 우주항공 클러스터 위성특화 지구로 지정된 진주시는 국내를 대표하는 우주 항공도시로 성장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일본에는 봄이 되어 벚꽃이 피면 일본만의 독특한 벚꽃 경제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일본만의 독특한 관습으로 인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미라는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벚꽃 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일본의 하나미와 벚꽃 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일본에 이제 봄이 되면 벚꽃이 피면서 하나미라는 일본인의 아주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만개한 벚꽃 등의 꽃을 감상을 하면서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하는 습관인데요. 3월에서 4월에 걸친 봄 기간에 핀 벚나무 밑에서 벌어지는 연회라든가 파티를 가리킵니다. 하나미는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꼭 해야 할 활동으로서 친구와 가족이 모여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이고요. 또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이현재 씨가 하나미 경제를 알아보기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미로 알려진 관습은 비즈니스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사카 간사이 대학의 명예 교수인 미야모토 가스히로에 따르면 2024년에 하나미의 경제적 영향은 약 10조 원으로 2023년에 5조 5천억 원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일본의 관광 부분에 생명수를 던졌다라고 평가를 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하나미를 일본 관광객들만 조금 즐겨왔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유한 그러한 그 벚꽃 행사로 치러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국제적인 행사로 격상하고 있다고 해요. 미야모토 교수는 보고서에서 올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에 비해서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더 큰 경제적 영향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은 기념품을 포함한 제품 가격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이라고 말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1일 지출액은 3286엔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것은 일본 통화 약세로 인해서 작년에 28,580엔보다 증가한 수치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의 여행사 JTB의 2024년 추정치에 따르면 규슈 남부 지방의 3월 말부터 홋카이도의 5월 초까지 하나미 시즌 동안에 약 37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본사를 두고 주로 유럽과 미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올 재팬 투어스는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올해 수익이 300%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나미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려는 여행자로부터 이런 많은 예약이 여행사에 접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벚꽃이 피게 되면은 하나미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벚꽃이 기온에 매우 민감한 꽃이라서 조금 이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나라 벚꽃 개화 시기가 원래 예측보다는 약간 좀 늦어졌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상보다 일사량도 적었고 또 기온도 평년보다 낮았기 때문이죠. 벚꽃은 기준 기온 5.5도에 매일 평균 기온이 이 기온을 넘는 수치를 계속 더해서 106이 되는 날 개화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온이 아주 매우 민감한 그런 꽃이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미 경제라고 불릴 만큼
1년 중 중요한 행사에 벚꽃이 우리 지역에 언제 필 것인가는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유명한 벚꽃, 즉 이런 어떤 하나미 행사를 갖다 보기 위해서 최고의 장소를 찾아 나서면서 그들의 즐거움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벚꽃 개화 일기예보를 찾아다니는데요. 2007년에 일본 기상청은 벚꽃 개화 예보가 9일 빗나가면서 기상청정이 대국민 사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의 국가기상청은 벚꽃 개화를 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민간 기상기업들이 벚꽃 개화 예보를 유료로 하고 있고요. 일본 기상협회만 무료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 기상기업의 수익 성패가 벚꽃 개화 예보에 달려있다면서 다양하고 최첨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다면 일본의 기상기업들 이 벚꽃 예보에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의 기상기업인데 일본 어떤 이런 기상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기상학자 이토 히로키는 매년 일본의 마을과 도시 전역에 걸쳐서 약 1000개 장소에서 개화 날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분홍색 꽃잎의 완벽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기 위해 아우성치는 관광객과 현지인을 수용하기 위해 정말 정확한 예보를 내기에 애태웁니다. 벚꽃은 어느 위치에서나 꽃이 피는 시기가 가장 짧고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데요. 보통 예보관들은 1월에 올 한 해에 대한 초기 예측을 한 다음에 메인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그 날짜를 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통상 보름 전에는 아주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요. 벚꽃 예보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기 위한 사람뿐만 아니라 봄에 벚꽃을 테마로 한 라떼를 출시하는 스타벅스에 혹은 또 여행사 및 숙박업체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비즈니스에 아주 필요한데요. 수익성이 높은 마케팅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위해서 벚꽃 개화 예측을 정밀하게 해야만 합니다. 벚꽃 개화 예측 예보자들은 개화 날짜를 예측하는 모델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수천 곳의 온도 측정 값을 수집하곤 하는데요. 일본의 기상업체에서는 벚꽃 개화 예측을 담당하는 예보관들은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와 꽃가루 방출과 같은 더 문제가 되는 시간을 포함해서 다른 사진 같은 날씨 관련 이벤트를 예측을 해오고 있고요. 또 과일 농부들의 수확 시작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또 돕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상업체에서도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러한 예측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 교토를 포함한 유명한 벚꽃 명소들은 매우 이른 벚꽃 개화를 기록을 했었죠. 이런 비정상적인 기온 변화는 앞으로 매일 5년에 한 번 정도 발생을 하면서 기온에 매우 민감한 벚꽃 개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